저는 현재 인코스팜이라는 화장품 원료회사에서 연구소 일을 하고 있고요. 공업화학과에서 화학을 전공했는데 마침 대학원을 생물공학으로 전공을 해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화장품 쪽 연구소에 취업을 했고, 거기서 이제 어찌 또 하다 공부를 좀 더 할 기회가 있어서 연대 피부과 이승원 교수님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피부 장벽 쪽으로 연구를 워낙 많이 하셨던 교수님이셨고 지금은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이후로 20여 년간 장벽 연구를 좀 하고 있고, 뭐 원료 개발, 기타 피부 관련 있는 연구들을 뭐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그런 대략적인 히스토리가 있고요.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여드름 쪽입니다. 뭐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저보다 더 뭐 임상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이제 또 뭐 화장품 쪽에서 봤을 때 여드름이라는 질환을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하고 혹은 이제 대응하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피부과학 책에서 베낀 거고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원인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고, 다만 비슷한 거 혹은 공유되는 거라면 주로 피지선이 발달한 얼굴, 등, 가슴 상부에 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일종의 이 프로그레션이 발생을 하고, 주로 모낭 그리고 이제 모 피지선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가장 흔한 10가지 질환이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많은 건 충치가 제일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편두통, 두통, 편두통 뭐 이런 순위인데, 어떻든 자랑스럽게도 여드름도 그 가장 많은 10가지 질환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영국에서 이렇게 정리한 일종의 인포그래픽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80% 이상이 겪고 있고, 뭐 1년에 어느 정도 이상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고, 뭐 이렇게 쭉 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참 흔한 질환이고 돈도 많이 쓰는데, 한편으로는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질환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뭐 그냥 여드름 있으면 나이 들면 다 괜찮아져, 약간 이런 식의 접근들이 좀 많아서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의 폭이나 깊이가 다른 어떤 질환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 질환인 것 같고요. 뭐 아시겠지만 여드름의 종류는 크게 한 4가지 내지는 5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이제 그 개방형 면포 그리고 폐쇄형 면포, 이렇게 이제 이 개방 폐쇄는 피부 표면의 막이, 필름이 열리면 개방이 돼서 그 안에 있는 피지가 산화돼서 까맣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까만 걸 개방형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면포 중에 하얗게 곰지는 않았지만, 요거는 이제 왜 짜실 때 보면 바늘로 한번 톡 터트려야 되잖아요. 이제 막이 아직 감싸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얗게 보입니다. 성분은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염증이 동반되면 파퓰이 생기고 푸스툴이 생깁니다. 굳은 농포. 그리고 이제 더 가면 시스트라고 해서 더 이제 심한 염증이 동반된 질환이 생기는데, 화장품 쪽에서는 이 정도까지도 잘 안 봅니다. 이건 뭐 약 써야 되는 질환이니까요. 염증 생기는 걸 뭐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은 화장품에서 예를 들어 여드름 임상 평가를 한다면 이 정도만 개수를 세고 이 정도에서 효과가 있나 없나 정도만 보통은 평가를 합니다.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앞서 보셨던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 처음에 이제 피지가 쌓입니다. 이제 청소년기가 돼서 막 피지 2차 성징이 나타나고 피지가 막 생성이 되기 시작하면 피지가 쌓이게 되고요. 그렇게 피지가 쌓이다 보면 처음에 이제 면포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면포가 생기면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위가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모인 피지가 기름 성분이 저 모낭벽, 폴리큘라 인펀디블룸이라고 부르는데 어떻든 저 모낭벽 부분을 약하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지질에 비해서 그 성분에 비해서 피지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약해져서 점점 더 이 벽이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고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쌓여 있는 피지하고 두꺼워진 모낭벽 성분이 엉키기 시작해서 딱 여드름균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뀝니다. 이 안에 이제 그 큐티박테리움 아크네, 예전에는 프로피오박테리움 아크네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이걸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프로피오박테리움이 아니라 큐티박테리움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큐티박테리움 아크네라고 하는데요. 큐티박테리움 아크네는 사실은 피부 상재균에 가깝습니다. 피부에 그냥 항상 존재해요. 근데 특정 상황이 되면 병원균으로 바뀝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그 선택적 병원균 뭐 이런 식으로 기회적 병원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든 여기 이제 그 여드름균의 먹이가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서 이제 균이 자라게 되고 그러면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궁극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흉터가 생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통은 인식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그냥 잘 케어하고 다독다독하면 뭐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가죠.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여기서 이제 관리를 잘못하거나 너무 증상이 심해지면 흉터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미용적으로나 혹은 외적으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전에서 막을 거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요인들이 여드름하고 관련이 있나 이렇게 쭉 이제 엑스포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익스포즈된 모든 팩터들을 다 정리를 해서 나타나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는 호르모널 스트레스, 호르모널 체인지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어떻든 여드름 생성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 2차 성징이 나타나면 여드름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고요. 그 외에 이 우유 같은 어떤 식이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요. 그 외에 외부 요인들, 뭐 흡연, 뭐 기타 좀 심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찬바람 쐬도 여드름 생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는데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떻든 굉장히 다양한 팩터들이 그 여드름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몇 가지 여드름에 있어서 좀 최근에 이 떠오르는 아이디어들 혹은 연구 주제들을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드름이 그렇게 재미있는 연구 주제는 아닙니다. 재미라는 말은 돈이 잘 안 됩니다. 여드름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전 세계에 몇 분 안 계세요. 한 20년 전만 해도 꽤 많은 팀에서 여드름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그 수가 줄어서 최근에는 여드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팀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여드름 연구하신다 하면 주로 어느 영역에서 하시냐 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시는 팀에서 여드름을 주로 연구를 많이 하시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좀 연구하기 쉬운 주제 중에 하나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피부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존재해서 특정 어떤 변화에 따라서 피부 표면에 있는 모든 세균 균총이나 그 균총에 의한 유전자의 총합이 바뀐다. 뭐 이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개념이라면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고 연구하기가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장 쉬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대상이 여드름입니다. 확실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균을 하나 알고 있으니까 그 균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보자라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되어 있는 주제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많이 안 합니다. 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 여드름 연구하는 팀이 그래도 논문 내는 팀은 한 2팀? 그 UC 샌디에고 리차드 갈로 팀에서 여드름 마이크로바이옴 항균 펩타이드 연구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저 독일의 조블루스 교수 랩에서 그분은 원래 여드름균이라 피지 세포 배양 시스템 만드신 분이라 그분은 이쪽 논문 나오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이름이. 그분이 만드신 그 피지 세포 시스템이 툴로는 제일 많이 쓰이고 있어서 그 팀 정도가 있고요.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각광을 받는, 각광이라는 건 좀 표현이 이상한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질환이 심상성 좌창이라고 해서 왜 굉장히 심한 형태의 그 일종의 여드름 가까운, 여드름보다 훨씬 더 극도로 심한 형태의 질환, 그걸 연구를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좀 찾다 보니 그런 주제가 생긴 것 같고요. 실제로 여드름 자체로 연구를 하시는 팀은 최근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유전적인 연구들을 좀 합니다. 이 유전적인 연구는 이제 어떤 유전자가 여드름에 좀 더 취약한가, 이런 연구들을 하시는 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뭐 치료법 개발하는 거,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여드름 연구가 뭐 저는 뭐 이제 그냥 예전에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여드름에 대한 연구가 한풀 꺾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광선 치료 때문이다. 어떻든 광선 치료를 하면 꽤 효과적이고 거의 깨끗하게 낫게 할 수 있다. 굳이 그거를 다른 치료법이나 이것들을 좀 심해지면 그 PDT 같은 거 하면 금방 괜찮아지는데 굳이 뭐 약을 찾거나 하겠니? 뭐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제법 계셨거든요. 어떻든 이런 광선 치료 쪽 연구들을 뭐 여전히 좀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피지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가장 전통적으로 피지를 조절하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남성 호르몬을 낮추면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피지 조절 성분은 아이소트레티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토피컬 레티노이드류 혹은 뭐 좀 증상이 심한 경우는 먹는 레티노이드도 처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바르면 피지선이 거의 바짝 마르다시피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뭐 경구든 토피컬의 부작용은 피부 건조증일 정도로 피부가 바짝 말라서 이제 너무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될 정도. 근데 그래서 그 기존의 어떤 피지 조절 성분 이외에 다른 뭔가가 없을까? 남성형 호르몬 이외에. 그래서 최근에 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카나비다이올이라는 아이템하고요. 그다음에 자가포식 아이템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아이템들이 좀 있었는데 뭐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로 말씀드릴 내용은 장벽입니다. 제가 이제 장벽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꽤 오랫동안 이쪽을 들여다봤던 경험이 있어서 여드름하고 피부 장벽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바이옴 혹은 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합니다. 피지는 뭐 아시겠지만 피부에서 생기는 일종의 외부 분비물이고요. 주요 기능은 뭐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하고 보습 항산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예전에 외국 교수님의 글에 따르면 피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여드름을 만드는 거다. 사람한테 있어서는 피지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피지의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여드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주요 성분은 오일이 있고요. 그리고 왁스 에스터, 자유지방산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믹스가 돼서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거고, 특히 이제 일정 부분 이렇게 유리지방산이나 트리글리세라이드 같은 경우는 분해가 되면 얘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 산이 있는 걸 보시다시피 이제 산이 되면 약간 피부에 약산성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뭐 그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이 피지 생성 인자는 남성 호르몬입니다. 안드로젠이라고 하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고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리셉터가 작동을 하면 피지 세포가 이렇게 급격하게 확장이 되고 이제 커집니다. 그럼 이제 피지 세포가 이렇게 피지선이 이렇게 있으면 피지 세포가 어렸을 때 초기 단계에는 가장 이 외곽에 존재합니다. 작은 형태로 존재하다가 이 어떤 자극원을 받게 되면 얘가 점점점 안에 피지가 쌓여가면서 이 내부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포가 너무 많이 피지가 쌓여서 물리적으로 이걸 보관할 수 없을 만큼 크기가 커지면 그냥 빵 하고 터진다. 럽처형, 미케니컬 럽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안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져서 이렇게 터진 피지가 요 피지 선으로 분비된다. 그 외에 피부 세포가 죽는 세포의 고사라고 해서 세포가 스스로 자살을 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에이팝토시스라고 하는. 이제 세포가 어떤 스트레스를 세게 받으면 스스로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때 그 에이팝토시스 때문에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면 그 두 가지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안쪽으로 모여서 터지게 되면 이제 피지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그 위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이 뭐가 있느냐? 밑에 보시면 사이콜로지컬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substance P나 뉴로모듈레이터 I 같은 물질들을 릴리즈를 해서 이 피지 세포의 피지 형성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사이콜로지컬 정신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왜 좀 여드름 피부가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피파라고 아직 수업에 안 나와, 이거 한 번씩은 나올 텐데요. 피파가 뭐냐면 페록시전 프롤리퍼레이터 액티베이팅 리셉터인데요. 풀네임은 아실 거 없고, 얘가 보통 어떤 리셉터냐 하면 원래는 간에서 톡신을 디텍션하는 리셉터입니다. 그러니까 간에 안 좋은 물건, 예를 들면 술 먹으면 얘가 액티베이션이 되거든요. 근데 피부에서는 어떤 물질을 디텍션을 하냐면 주로 리피드를 디텍션합니다. 지질 성분들. 그래서 얘들이 액티베이션이 되면, 지질이 액티베이션이 되면 여기서는 되게 좋습니다. 장벽 기능에는 제가 되게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습제 같은 걸 바르면 보습제 성분들 중에 특정 성분들이 이 피파라고 하는 이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피부 장벽에 도움을 준다. 이런 내용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피지에는 별로 안 좋아요. 얘가 피지는 좀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보습제 중에 일부 보습제 성분들은 피부의 장벽 기능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피지 생성에는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이지만 여전히 한두 군데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피파 저해제를 가지고 여드름 소재로 마케팅을 하거나 개발을 해서 판매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슈가가 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 수치가 높아지면 인슐린 그로스 팩터라고 해서, 이게 이제 왜 음식 많이 먹으면 인슐린 생기잖아요. 인슐린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하면 그 인슐린 그로스 팩터, 때문에 얘가 요 피지선에 뭔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있고, 렙틴은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저게 에피타이트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맛을 돌게 하는, 저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픔과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데 관련 있는 호르몬이라서, 마찬가지로 이제 음식이 어떻게 여드름에 관여하나를 연구하는 팀들이 여러 아이템들로 연구를 한때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 세포는 피지선의 가장 바깥쪽 페리페랄 존에서 이제 안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시작하고, 제일 안쪽에는 이제 완전히 메이처된 피지 세포가 존재하게 되고, 이게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면 빵 하고 터지면서 안에 있는 성분들을 뿜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분비 모델을 홀로크라인 시크리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빵 하고 터지는 거. 분비하는 방법들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든 세포가 터진 거잖아요. 얘도 세포고. 세포가 터졌으니까 그 세포가 가지고 있던 지질 말고 다른 성분들도 밖으로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 세포가 가지고 있던 성분이라는 게 뭐냐 하면 DNA, RNA, 단백질, 기타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 있을 테니까.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가오라는 회사가,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일본의 가오라고 되게 큰 생활용품 및 화장품 회사입니다. 그 친구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 피지 성분에 있는
그 유전자 유전 물질 그러니까 메신저 RNA라는 걸 분리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일단 첫 번째 퀘스천은 그거죠. 분리가 되나? 두 번째는 그럼 그건 분석은 되나?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뭘 하지? 였는데 다 했어요. 일단 분리를 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사실 그냥 피지를 이렇게 흡수를 해서 기름에서 뭐 RNA를 뽑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사실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사람 피부에 가장 많이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요 RNA라는 걸 녹이는 RNase라는 성분이 가장 많습니다. 이건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이 뭔가 외부에 이 세계 물질의 RNA에 노출이 되면 그리고 그게 만에 하나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미생물이 가면 이 피부 표면에 있는데 미생물이 RNA를 뿜어냈는데 그게 인택트한 상태로 계속 존재하고 그게 만약에 입에라도 들어간다. 그럼 이제 우리가 미생물 RNA에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잘못해서 복제라도 되기 시작하면 이제 되게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모든 생물체는 RNase라는 RNA를 분해하는 효소를 어마무지하게 분비합니다. 실제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RNA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이 장갑을 끼는 이유가 내 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지는 이 RNA를 보호하려는 이유가 더 크거든요. 손을 대면 그 샘플이 오염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RNase가 살아있지 않을까? 근데 재밌게도 이 친구들의 결론에 따르면 이 PG가 이 RNase를 많이 이렇게 없앤대요. 활성을. 실제로 PG 안에는 RNA가 굉장히 잘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RNA가 잘 살아있고 그래서 그럼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나? 라고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분석도 돼요. 그럼 세 번째 질문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하지? 였는데 이 친구들은 어디로 가고 싶었냐 하면 아토피 피부염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PG를 분석해서 유전자 분석을 하면 그게 혹시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이나 중증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정상인 사람들하고 아토피인 사람들을 RNA를 뽑아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이후에도 이제 아토피가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 피지만 얻어서 똑같은 분석을 해서 여기 걸리는지를 알면 대략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해보시면 이거 잘만 쓰면 맞춤형 화장품도 되거든요. 피지 이렇게 회수해서 분석을 해서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 몇 개만 딱 찍어내가지고 분석을 하면 그러면 꽤 고급스러운 맞춤형 화장품에 무려 유전자를 분석해서 내가 그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들도 만들어냈습니다. 뭐 이제 각각 팩터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남성 호르몬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녀석이 가장 흔한 남성 호르몬이고요. 이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리덕테이즈라는 엔자임에 의해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됩니다. 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가장 포텐트한 남성 호르몬이고요. 그래서 이 5알파 리덕테이즈를 저해하면 남성 호르몬의 워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프로페시아나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가 얘의 이니비터입니다. 남성형 탈모에 작동하는 약물들이거든요. 화장품에서도 비슷하게 약물까지 쓸 수는 없지만 천연물 중에 저 5알파 리덕테이즈 저해 요소를 저해 활성을 가지고 있는 천연물을 좀 찾아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화장품을 만들었던 사례가 있고 지금도 많이 씁니다. 천연물들 중에 요 5알파 리덕테이즈 저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천연물들이 좀 있거든요. 요거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데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기타 얘기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근에 여드름만 가지고는 피지 역할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논문을 내기가 좀 어려워서 요게 이제 그 앞서 전 세계에 지금 여드름을 연구하시는 팀이
제가 알기로 2팀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팀이 그 베를린의 주블루스 교수님 팀이거든요. 그 주블루스 교수님이 가장 관심 있게 하시는 일이 이 일이에요. 여기만 가지고는 좀 어려우니까 옆에 있는 면역 세포들하고 어떤 식으로 크로스톡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그래서 이제 이걸 시베이서스 이뮤노바이올로지라고 부르시면서 여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T셀, B셀, 뭐 마크로파지나 뉴트로필 같은 것들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피지 세포를 붙여서 얘들도 같이 큰 그림을 그려볼래 이런 연구도 하고 계십니다. 그냥 이런 연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DH, 그러니까 5알파 리덕테이즈 저해제 외에 좀 재밌을 만한 원료 컨셉들을 한두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가 CBD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다 아셔요. 마리화나입니다. 그 대마초요. 그 대마초에 들어있는 성분이 수백 개가 넘는데 당연히 수백 개가 넘겠죠. 그 중에 환각작용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성분은 THC라고 해서 테트라하이드로 카나비놀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그 THC 말고 대마가 가지고 있는 진정작용, 주로 이제 대마를 하면 뭐 이렇게 좀 사람이 진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진정작용을 나타내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인 진정작용 말고요. 육체적인 진정작용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활성해 가지고 있는 성분이 카나비다이올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CBD라고 약자로 쓰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 유럽, 동남아, 태국 같은 데 가면 이미 대마가 합법화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쪽 사람들이 대마를 하면 굉장히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진정이 되니까 그 컨셉을 그대로 가져다가 먹는 거나 화장품에서 써보자. 그래서 태국 같은 데 가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허브샵들 굉장히 많고 CBD 음료수도 엄청 많거든요. 이거 마시는 것도 엄청 많이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화장품에 넣는 겁니다. 이 카나비다이올을. 일단 알려져 있기로는 카나비다이올은 사이코 액티비티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국내에서는 이거 큰일 납니다. 첫장가십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카나비다이올이고 THC고 어떻든 대마에서 나오는 건 안 됩니다. 근데 어떻든 제법 재미있는 컨셉이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얘를 어디다 쓸까? 진정이라는 걸, 카나비다이올의 진정 효과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떠올린 아이디어가 여드름이었습니다. 뭔가 염증도 좀 진정시키고 피부도 좀 진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카나비다이올이라는 성분이 피지세포나 각질 형성세포에 있는 카나비노이드 리셉터 1 혹은 카나비노이드 리셉터 2 피부 세포에 저 카나비노이드 혹은 카나비다이올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존재하는데 그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피지 생성도 좀 낮춰주고 염증도 좀 낮춰주더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슬쩍 덧붙여서 무슨 얘기가 붙냐 하면 사람이 참 신기한 동물이라 얘에 달라붙는 물질을 스스로도 만듭니다. 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 물질이 존재해요. 사람이 스스로 저 카나비노이드 리셉터에 붙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아라키도닐 에타놀아민, 아라키도닐 글라이서롤 등등등과 같은 엔도카나비노이드들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저게 이미 1990년대 초반에 알려져 있었고 지금도 계속 조금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컨셉을 제일 많이 쓰는 회사가 과거 어디가 제일 많이 썼냐 하면 피지오겔이 제일 많이 썼습니다. 세타필의 피지오겔 AI 라인에 보면 그 친구들이 팔미토일 에탄올아민이라는 성분을 쓰거든요. PEA라는 성분을 쓰는데 그게 이 컨셉입니다. 뭐 물론 나중에 그 PEA가 실제로 엔도카나비노이드는 아니고 엔도카나비노이드의 액션을 더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물질이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지만 어떻든 꽤 오래전부터 이 엔도카나비노이드 스토리를 꽤 잘 써먹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였냐 하면 실제로 그래서 카나비다이올을 가지고 이런저런 실험들을 해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CBD가 들어갔을 때 피지 생성이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혹시 그러면 이 카나비다이올 혹은 엔도카나비노이드랑 비슷한 물질을 만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몸에 있는 거니까 규제에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8미터의 레타놀 아민 같은 물건은 이미 세타필 같은 친구들이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기술을 좀 연구해 보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만든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엔도카나비노이드랑 비슷한 물질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실험을 해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뭐 이런 내용들로 실험을 좀 해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피지 생성의 또 하나 아이디어는 자가포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지 세포가 피지를 분비하는 기전이 빵 하고 터지는 기전이 있고 특정 순간이 되면 이제 스스로 죽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냥 물리적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어떻게 하면 피지를 좀 조절할 만한 기전이 또 있을까 싶어서 찾아본 내용이었고요. 이제 저희가 원래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오토파지라서 오토파지라고 하는 그 뭐 특정 시그널량을 가지고 이런저런 실험들을 좀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근데 여드름 쪽에는 오토파지 연구한 사람이 없나? 그리고 좀 찾아봤어요. 논문들은 몇 개 있더라고요. 리피드, 그러니까 지질을 생성하는 내용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 여드름을 가지고 연구를 한 팀이 없어서 이제 그 강남 세브란스에 계신 교수님한테 혹시 이거 좀 안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뭐 해보죠 뭐 그러고 이제 뚜딱뚜딱 하셔서 논문을 내셨어요. 이게 이제 이상원 교수님께서 실험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실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여드름 환자하고 정상인하고 이렇게 자가포식 액티비티를 비교해 봤더니 정상인 환자가 훨씬 높고 여드름 환자가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자가포식이 뭐냐 하면 실제로 자가포식은 말 그대로 셀프 이팅인데요. 그러니까 세포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 안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다 분해를 시킵니다. 살아남으려고. 살아남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필요 없는 것들 혹은 잘못된 것들 혹은 오래된 것들을 그냥 막 차핑을 해서 다시 에너지로 돌립니다. 내가 먹는 거죠, 나를. 내 일부분을 내가 먹는 것 같다고 해서 자가포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때 먹힘의 대상이 되는 물건들이 오래된 단백질, 오래된 세포 내 소기관 아니면 피지 이런 거란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가포식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연구를 해서 실제로 자가포식에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이 감소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레티노이드류가 실제로 피지를 억제하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관여되어 있다라는 논문까지 해서 이제 그 4년 전에 JDS에 퍼블리시를 하셨고요. 이제 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럼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가포식 원료 풀 중에 피지 세포에 좀 어울릴 만한 녀석들을 몇 개 찾아서 테스트를 좀 해봤더니 실제로 그런 녀석을 좀 찾을 수 있었고 그 성분이 피지를 감소시키는 효과 그리고 뭐 염증을 좀 낮춰주는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피지 생성을 좀 측정을 해본 결과인데요. 이게 피지 세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조블루스 교수님이 만드셨다는 그 피지 세포예요. 사람 피지 세포는 키우기가 좀 그지 같거든요. 잘 안 크고 힘듭니다. 줘야 되는 것들도 많고 뭐 호르몬 같은 걸 막 줘야 되는데 제가 20년 전에 좀 해보다가 한 2년 하고 때려쳤습니다. 도저히 잘 안 크더라고요. 일단 얻기가 너무 힘듭니다. 피지를 세포를 뜯어내려면 피부를 어디서 얻어내야 되는데 이 부위의 피부를 얻어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가 좀 그렇잖아요. 여기는 뭐 바이옵시를 떠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부위는 사실 좀 어려워서 고민을 막 이제 하고 있었던 찰나에 독일에 있는 교수님이 피지세포 피지세포를 만드셨다더라. 그건 잘 크고 쉽게 키울 수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다가 실험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저희는 이 세포주를 안 갖고 있어서 회사에서 저걸 얻으려면 돈을 되게 많이 들여야 돼요. 저 만드는 방법도 이분이 특허를 갖고 계시거든요. 특허가 만료되긴 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그래서
회사에서는 돈을 되게 많이 들여야 돼서 요 실험은 이제 이상원 교수님한테 따로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쪽 랩은 이 세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녹색으로 띈 형광이 여기 피지입니다. 세포 안에 피지가 쌓이면 그리고 그걸 염색을 하면 저렇게 녹색 형광이 빵빵하게 커져요. 근데 거기다 이제 원료를 처리하면 이렇게 낮아지는 걸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형광 분석기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뽑았고요. 그리고 피지 뭐 양이나 면포 개수 같은 걸 측정을 했었죠. 조금 기어를 바꿔서 이제 장벽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앞서 피지가 좀 많아지면 요 인펀디블룸, 그러니까 폴리큘라 인펀디블룸, 그러니까 여기 모낭 벽 부분에 여기도 장벽이 있지만 여기도 장벽이 있거든요. 어떻든 다 연결이 돼 있는 부위니까요. 요 부분에 피부 장벽 기능이 손상이 됩니다. 피지 때문에. 가장 주요한 성분은 피지 때문이고요. 어떤 성분이 손상을 많이 일으키는지도 대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올레이크 애시드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손상을 일으키면 상대적으로 피수지방산, 리놀레이크 애시드 같은 것들의 농도가 낮아져서 다른 것들이 많아지니까 얘가 감소하는 건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아져서 장벽 기능이 망가지고 그래서 이제 코메도 그러니까 면포가 생기고 결국 여드름이 된다. 그러면 피부의 장벽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주면 그러면 여드름이 좀 덜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그 왜 비쉬나 이런 브랜드에 보면 요즘에는 국내 브랜드에서도 되게 많이들 하는데요. 여드름용 보습제 많이들 개발하고 있거든요. 여드름 환자를 위한 보습제. 그러니까 텍스처는 훨씬 더 가벼워야 되겠지만 전통적으로 여드름 환자들은 보습제를 쓰거나 하는데 조금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데 피부가 안 그래도 막 기름이 막 이렇게 번들번들 하는데 거기다 무슨 보습제를 발라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되고요. 여드름 환자들이 오히려 보습제를 더 많이 잘 발라야 돼요. 많이는 아니지만 잘 발라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장벽 기능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처는 굉장히 라이트하게 가겠지만 적어도 장벽 기능에 포커스를 둔 보습제를 여드름은 당연히 세안이 중요하니까 세안 후에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은 관심이 좀 없습니다만 예전에 비쉬 브랜드의 놀마돈 같은 시리즈 같은 것들을 보면 세정제 라인도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피부 케어, 로션, 스킨 이런 것들도 꽤 잘 만들어서 프로모션을 꽤 세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임상 시험들을 해보면 이게 이제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 장벽 기능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실제로 변화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그 데이터로 확인이 돼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장벽 기능의 제일 중요한 파라미터는 저희가 잴 수 있는 건 경피수분 손실량이고 TW에 그래서 정상인에 비해서 TWL이 증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피부의 장벽 기능이 떨어져서 물이 더 쉽게 빠져나가고 쉽게 손상을 받은 많이 손상을 받은 형태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pH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피부의 장벽 기능이 좀 떨어지면 피부 표면의 pH도 좀 올라가는 양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표면의 pH가 증가하면 아무래도 피부 장벽 기능이 좀 더 잘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pH 프로파일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피부의 이 수분 흡착 가능량도 감소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피부의 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여드름 환자라고 해서 보습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세정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보습제를 굉장히 잘 선택해서 꾸준하고 잘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다른 포인트로 장벽 기능이 손상됐다는 얘기는 세라마이드가 감소했다는 얘기인데 그 세라마이드는 스핑고신이라고 하는 물질의 전구체고 이 스핑고신이 항균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피부의 장벽 기능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물을 잡아내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항균 장벽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런 전체적인 장벽 기능의 이 이상 때문에 여드름이 조금 악화되거나 나빠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 그러니까 여드름을 이제 임상 평가를 하거나 혹은 뭔가 여드름 제품을 개발하신다고 하면 단순히 그냥 피부의 피지량을 감소시킨다 혹은 면포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을 떨어뜨린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TWL이 어떻게 변하는가 또 같이 보시면 훨씬 더 큰 그림으로 여드름을 보시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마지막 주제는 여드름균입니다. 여기 이제 큐티박테리움만큼 이렇게 약간 길쭉한 로드 모양으로 생겼고요. 피부 표면에 가장 흔히 보이는 균들이면 이게 제일 흔히 보입니다. 포도상구균의 일종이고요. 스타피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 이름에서 추정할 수 있듯이 가장 흔히 보이는 피부 상재균 중에 하나고요. 포도상, 그러니까 포도 모양으로 이렇게 덩어리 지금 있어서 포도상구균이라고 합니다. 포도 모양. 예전에 제가 처음 배웠던 포도상구균이었고요. 지금은 포도 모양 포도 알구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군요. 어떻든 포도 모양, 포도송이 모양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요 위에 있는 건 피티로스포름. 요거는 이제 곰팡이균이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여드름에서 제일 악역을 맡고 있는 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꽤 많은 여드름 제품들이 항균제를 쓰거든요. 살리실산. 그러니까 어떤 원료들은 항균력뿐만 아니고 다른 효과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여드름용 제품들, 여드름용 활성 성분들, 예를 들면 벤조일 페록사이드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항균력에 초점을 맞춰서 여드름균을 없애면 적어도 염증은 가라앉힐 수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피부가 좀 더 빨리 회복할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연구들을 좀 하고 있냐 하면 균이라고 다 같은 균이 아니다. 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균이라고 다 같은 균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여드름균은 여드름을 일으키고 어떤 여드름균은 여드름을 안 일으키더라. 자, 그러면 왜 얘는 여드름을 일으키고 똑같은 큐티박테리움 아크네인데 얘는 여드름을 일으키고 얘는 안 일으키나 뭔가 여드름이라는 질환을 일으키는 비룰런스 팩터라고 있을 거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팩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그걸 피부에 도포해서 여드름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을 여드름을 일으킬 수 없는 균을 바꾸자. 그게 아이디어였고요. 그게 여드름 백신입니다. 피부에 그냥 바르자는 겁니다. 여드름을 치료하겠다가 아니라 아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컨셉으로 연구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여드름을 유발시키는 성분인지를 알아내야 되니까 그 연구를 하는데 꽤 많은 초점을 맞춰져 있었고요. 보시면 요 CAMP 팩터라고 하는 게 그 중요한 성분이다. 여드름균에서 여드름을 일으키는 중요한 성분이다. 그래서 쟤를 블라킹하면 이게 이제 되게 이름 긴 요겁니다. 요걸 블라킹하면 여드름이 안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황충밍이라는 교수님이 여기 이제 요건 대만 분이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그룹 리차드 갈로 UC 샌디에고 그룹에서 연구 교수하시는 대만 교수님이신데 저분이 그래서 저걸 가지고 꽤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면서 여드름 쪽 제품을 만들어 보시려고 치료법을 개발해 보시려고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게 진도가 그냥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여드름 백신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이미 2010년 초반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한 게. 근데 이제 2020년쯤 돼서야 이제 여드름 백신이라는 걸 실제로 뭔가 임상적으로 좀 해볼까라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아직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조만간 이런 게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 외에 이제 또 하나 흐름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케미컬 엔티바이오틱스, 그러니까 그 화학 물질로 항균력을 나타내는 거 말고 좀 더 항균력이 강한 뭔가 다른 물질을 찾아보지 않을래? 그래서 이 팀에서는 펩타이드, LG1이라고 하는 펩타이드를 가져다가 여드름에 효과가 있더라 이런 내용으로 연구들을 발표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균력을 초점을 맞춰서 가능하면 다른 균들은 죽이지 않고, 여기서 포인트는 다른 균들은 안 죽이고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개념이 살짝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큐티박테리움 아크네라는 균만 없애는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 벤조일 페록사이드나 클린다마이신 같은 항균제들은 균을 그냥 싹 다 없앱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저희가 원하는 건 큐티박테리움만 낮추자. 왜냐하면 이게 이제 피부에 있는 균의 일종의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얼마나 균들이 풍성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분석하는 방법은 뭐 복잡하니까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생태계가 풍성한 겁니다. 이게 원래 에콜로지, 그러니까 생태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쓰시는 방법인데요. 이 일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 군집이 공생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저 숫자가 낮으면 여기는 그냥 뭐 호랑이, 사자, 곰밖에 없는 거고요. 저 숫자가 높으면 거기 노루도 있고 여우도 있고 토끼도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없다는 얘기는 현재까지 이해하기로는 피부의 표면에 균총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 피부는 건강합니다. 근데 저 다양성이 떨어지면 뭔가 특정 균 하나가 오버라이드 해버리면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피부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에 플레어업이 생겼을 때 그렇거든요. 아토피가 뒤집어지면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가 거의 80~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순간적으로. 다 잡아버립니다. 그럼 이제 그건 문제가 생긴 피부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유지시켜 줄 거냐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똑같은 관점에서 항균제가 균을 다 죽여버리면 이게 확 떨어지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원하는 건 여드름균만 선택적으로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뭔가 기술이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거야.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래서 여드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너운 레저널 스킨하고 레저널 스킨에서 비교해 보면 이 다이버시티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 다이버시티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을 시켜줄까? 그러면 큐티박테리움이 많아진 것 같으니 걔만 선택적으로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방법을 쓰면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뭔가 선택적인 항균제 같은 성분들을 찾으려고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필름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바이오필름은 뭐냐면 왜 균이 이건 슬라이드에 없습니다. 몇 개 한두 장 넣었는데, 이게 바이오필름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왜 그 큰 배요. 바다에 떠다니는 배 밑에 보면 혹시 보신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나오는데요. 홍합이 그렇게 쫙 붙어 있습니다. 표면에. 그 홍합이 일종의 필름을 형성해서 거기 다다닥 붙어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접착력을 갖고 있는. 그때 만들어내는 그 필름을 바이오필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 바이오필름을 균도 만듭니다. 사람 피부에도 저 바이오필름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필름이 돼 있어서 이 바이오필름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피부 표면의 균들이 굉장히 다양하면 이 바이오필름이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사이좋게 사는 거예요. 누구 하나 힘센 애가 확 휘어잡고 독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올망졸망 사는 거거든요. 근데 바이오필름이 이렇게 확 오버라이드가 돼버리면 그러면 다른 균도 못 살게 되고 이 바이오필름을 통해서 얘들이 이 균종이 다른 애들을 눌러요. 이렇게 못 오게.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바이오필름이라는 거고. 그래서 쿼럼 센싱 리셉터라는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바이오필름을 어떻게 하면 이 여드름균에 의해서 생기는 바이오필름을 낮춰줄까? 그러니까 아까 동일한 선상의 얘기입니다. 여드름균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바이오필름도 정상화될 거고 마이크로바이옴도 정상화될 거고 그러면 피부가 많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하게 다시 여드름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컨셉을 쓰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들어보셨죠? 유산균 먹는 거.
그건 이제 균을 실제로 먹는 거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근데 여드름균이 좋아하는 먹이는 안 주고 요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균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가 좋아하는 먹이를 많이 주면 쟤들이 먹고 힘을 내서 여드름균을 누르지 않을까? 근데 요게 컨셉은 되게 대단한데요. 사실은 이놀린 같은 성분이거든요. 화장품에 지금 많이 쓰이는 성분들 중에 이런 성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적당한 그 컨셉이나 혹은 활성을 좀 체크를 해보면 요 스토리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가서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프렌들리라는 얘기를 최근에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균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없애거나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러지 말고 우리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우리 원료나 제품은 해를 미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데는 관심 없고요. 그냥 피부 상태만 높여줄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바이옴 프렌들리라는 컨셉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앞서 보셨던 건 마이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회사의 브로셔고요. 독일계 회사입니다. 요거는 카인투바이옴이라고 스웨덴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뭐 서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고요. 뒤에 여드름 치료 부분은 뭐 앞서 간략하게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라서 그냥 쭉 한번 넘어가면 레티노이드 많이 쓰고요. 항생제, 그다음에 호르몬 억제제, 기타 광선 치료 같은 것들을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아다팔렌이나 요 레틴알데하이드 같이 그 PG 성분을 좀 눌러주는 성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어떤 역할을 하나 그래서 클렌저, 보습제 그리고 PG 조절제 그다음에 익스폴리에이팅 그러니까 피부를 벗겨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화장품을 만들면 된다라고 이제 리뷰를 한 내용들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얘기는 뭐 사실 치료에 대한 말씀이라서 이걸 다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 슬라이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렵죠. 제가 피부과 전문의인데도 저희는 이제 치료 쪽 위주라서 연구하는 쪽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들인데 지금 하시고 지금 어디에 저는 인코스팜에 인코스팜에 계속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주로 지금은 어떤 거 연구하시나요? 소재 종류는 주로 펩타이드가 많고요. 이제 소재 특성은 앞서 말씀드린 뭐 자각 포식 소재 그거 외에 기타 최근에는 김현정 교수님이랑 하는 프로젝트 하나 있고 뭐 그 항당화 소재 같은 것도 좀 개발하고 있고 좀 요즘엔 왠지 항산화 쪽에 조금 일이 많아서 그쪽 연구를 좀 제법 하고 있고요. 요거는 여드름 쪽은 사실은 한 2, 3년 전에 이미 다 마무리를 한 스토리들이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 편하게 하시죠. 아까 여드름용 보습제도 네. 유명한 회사가 BC요. BC요. 예, BC가 BICHY 맞죠? 예. 거기 놀마덤이라는 라인업이 있는 걸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예전에 그 친구들이 마이크로 코메돈이라고 좀 확장된 컨셉을 갖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코메돈은 보이잖아요. 얼굴에 뾰루지가 난 게. 근데 마이크로 코메돈은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피부를 이렇게 잡아 당겨봤을 때 오돌토돌하게 보이면 그건 마이크로 코메돈, 미세 면포다. 그럼 그때부터 관리해야 된다. 그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컨셉을 잡아서 그런 마이크로 코메돈까지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뭐 그런 제품군 그렇게 처음에 마케팅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 예. 질문 있는데 예. 아까 전에 초반에 예. 피부 장벽 관련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드름 관련해서 이제 화장품을 만들 때 네. 피부 장벽도 이제 같이 실험을 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은 저희가 경표피 수분 손실량을 많이 측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지가 네. 바깥으로 나오지 못해서 안에서 병균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피부 장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표피 수분 손실량 같은 경우에는 뭔가 외부적으로 막을 씌워줘서 그 날아가는 수분을 막아주는 건데 그럼 어찌 보면은 상충되는 부분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여드름 환자의 TW를 재보면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표면에 기름이 많다고 그 기름막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해하는 피부 장벽 기능은 물론 표면에 바세린 바르면 안 날아가죠. 그건 당연히 완벽하게 실링을 하는 막이니까. 근데 피지막은 그렇게까지 실링을 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피부의 장벽 기능을 나타내는 리피드 구조는 표면에 있는 막이 아니라 각질 세포 간 지질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들으셨을 만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이 특정 구조로 엮여서 걔들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피지가 많으면 그 구조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표면에 이 기름이 페트롤아톰이나 그러니까 그런 아주 덴스한 오클루시브한 물질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그 밑에 있는 실제로 장벽 기능을 관여하는 각질세포간 지질의 구조까지 망가뜨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TW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인의 피부도 보시면 T존하고 U존하고 TW가 다르거든요. T존이 높아요. 찍어보면 U존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피지가 기름막으로 작용하는 역할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요새 왜 바세린을 이용한 화장품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여드름 환자가 썼을 때 나가버리면 저는 그러니까 장벽을 한 사람은 바세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 굉장히 바세린에 네, 대해서 뭔가 바세린을 뭐 거의 만병통치 비슷하게 뭐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난주 김현정 교수님 강의를 혹시 거기서 설명이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바세린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장벽 크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류를 대략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조한 질환에는 건조한 거, 습한 질환에는 습한 거 바른다라는 게 책에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습진의 경우에는 에멀전 같이 습한 치료, 건선 같이 건조한 경우에는 바세린처럼 좀 건조한 치료, 아주 큰 룰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화시한 피부 조건에서는 바세린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게 워킹을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세린은 기본적으로 그냥 피부가 장벽이 손상됐다라는 걸 인지 못하게 일종의 속임수로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포장을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피부가 야 내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껐으니까 이제 뭔가 잔불도 좀 치우고 뭔가 내 스스로가 좀 힘이 강해져서 내 위에 있는 이 막이 없어졌을 때 건강해져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좋은데 피부는 그렇게 준비력이 좋지 않습니다. 위에가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있습니다. 그냥 계속 있다는 얘기는 뭔가 계속 염증 반응도 증폭이 돼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조건에는 당연히 바세린이 훨씬 더 또 뛰어나지만 또 보습제, 로션이 됐던 임원전이 됐던가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걸 뭐 아무 때나 다 바세린이 뭐 요즘에 핫하다더라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마이크로바이오 예. 플레블리 제품은 조건이 있는 건가요? 어떤 성분을 넣어야 된다. 아니요. 저거는 썰티입니다. 그러니까 서티피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원료나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이 원료나 제품이 피부의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싶을 때 그 제품이나 원료를 저쪽 회사에 보냅니다. 그럼 그쪽 회사가 그 회사만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시험을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균의 증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피부에 정상적인 피부가 가지고 있는 균의 종류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균들을 키운 다음에 거기다가 테스트하는 물질, 제품이나 원료를 넣고 그 균들이 죽는지 안 죽는지를 보는 겁니다. 안 죽으면 괜찮네. 근데 예를 들면 벤조일 페록사이드나 클린다마이신 같은 항균제가 들어있는 성분을 보내면 당연히 싹 다 죽겠죠. 그럼 서티를 못 받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강한 항균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 몇 번 해봤는데요. 웬만하면 맞습니다. 네.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예, 비용이. 근데 이제 나름 이거를 그네들대로의 어떤 이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풀어내고 있어서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 마이마이크로바이옴 독일 회사는 주로 DSM이라는 원료 회사하고 일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 카인투바이옴이라는 스웨덴 회사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뭐 많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예전에 저희가 자료를 좀 보니까 제법 뭐 몇 군데랑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데서 자기네 기술을 소개를 했다라고 돼 있고요. 사실 두 회사 다 프로토콜 비슷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는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시험을 하면 서티를 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박수 한번 더.